저의 인생은 한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2026년 1월 지금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서 갓 돌이 지난 딸아이를 재우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년 전 저는 미 공군 작전 통제 장교로 일본 요코타기지에 주둔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저 훈련차 들르는 낯선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한미연합훈련에 파견되면서 저는 한 사람을 만났고 그와의 첫 충돌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군복을 벗고 국적을 바꾸고 어머니가 되기까지의 그 모든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과연 저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선택을 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4년 7월 초 저는 일본 요코타기지 작전 통제실에서 한미연합항공훈련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대위 계급으로 5년차 작전장교였고 매뉴얼과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공군 출신이었고 저는 어려서부터 군인의 길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습니다. 규칙을 지키고 명령에 복종하고 감정보다 원칙을 우선하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동맹국이라는 것, 전쟁을 함께 치렀다는 역사적 사실 정도만 알고 있었죠. 지도에서 본 작은 반도, 북쪽에 긴장이 있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저는 미군 연락장교 제이슨 블룸 중령과 함께 오산기지로 이동했습니다. 블룸 중령은 한국 파견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블룸 중령은 계속 한국군을 폄하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여긴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어. 우리가 다 리드해야 돼. 적당히 맞춰주면서 훈련 끝내면 되는 거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저는 그 말에 동조하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임무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하지만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으로만 바라봤습니다. 오산기지에 도착하자 한국군 장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저는 형식적인 절차로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합동작전 회의실에서 저는 이우진 대령을 처음 만났습니다. 한국 공군 작전지휘부 소속인 이우진 대령은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제가 준비한 항공진 임루트를 설명했습니다. 제 계획은 나토 표준 매뉴얼에 따른 것이었고 수십 번 검증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이 루트는 연합군 표준 절차이며 안전성이 검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우진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 경로는 지도상으로만 맞는 설계입니다. 실제 한반도 지형과 기상 조건을 고려하면 위험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제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대령님, 이 루트는 연합군 표준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이우진 대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준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이곳은 한반도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블룸 중령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대령, 우리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경험이 많으니까요. 이우진 대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우진 대령의 눈빛에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숙소로 돌아가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옳았던 걸까요? 한미연합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저는 오산기지 관제탑에서 실시간 항공통제 업무를 맡았습니다. 매일 아침 600시 브리핑, 800시부터 시작되는 훈련 비행, 그리고 저녁 복귀 회의까지 빡빡한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우진 대령은 항상 조용했지만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정확했습니다. 이우진 대령은 조종사들의 이름을 전부 외우고 있었고 각자의 버릇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위는 착륙 시 약간 오른쪽으로 쏠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김중희는 긴장하면 교신이 빨라집니다. 이런 세세한 정보들을 이우진 대령은 머릿속에 다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콜사인과 기체 번호로만 조종사를 구분했는데
이우진 대령은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훈련 중 갑작스러운 난기류가 발생했습니다. 기상 예보에는 없던 변화였습니다. 저는 즉시 매뉴얼대로 우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편대 알파 구역으로 우회하십시오. 그런데 이우진 대령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위님, 지금 우회하면 연료가 부족합니다. 고도를 3000피트 낮춰 직진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매뉴얼은 분명 우회를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우진 대령은 현장 경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판단과 이우진 대령의 경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결국 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명령 유지합니다. 우회 경로로 진행하십시오. 편대는 우회 경로로 돌았습니다. 난기류를 피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귀환 시간이 길어졌고 연료 소비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다행히 모든 기체가 안전하게 착륙했지만 몇몇 기체는 연료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복귀 회의에서 이우진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난도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우진 대령의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집을 부린 게 맞았을까, 아니면 이우진 대령의 말을 들었어야 했을까? 며칠 뒤 또 다른 회의에서 블룸 중령은 한국군을 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경험은 좀 있는데 체계가 부족해. 이론적 배경이 약하다고. 한국 장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동료 장교 게다가 상급자에게 맞서는 건 조직에서 금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기지 밖을 산책했습니다. 기지 근처 작은 마을에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영업하는 식당, 골목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위해 노력할까.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진짜 한국군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2024년 7월 19일 오후 2시 35분 훈련 중이던 F-15K 한 대가 유압 계통 이상으로 비상 상황에 빠졌습니다. 관제 차리 117입니다. 유압 경고등 점등, 조종 반응 저하되고 있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 착륙 프로토콜을 가동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매뉴얼을 떠올렸습니다. 비상 상황 시 가장 가까운 민간 공항으로 유도, 이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차리 117 현재 위치에서 청주공항이 가장 가깝습니다. 방향 전환하십시오. 제가 교신을 시작하는 순간 이우진 대령이 빠르게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위님, 지금 청주는 민항기 이착륙 중입니다. 비상 활주로 확보에 최소 5분 걸립니다. 하지만 매뉴얼상 민간 공항이 우선입니다. 차리 117의 유압 상태를 보십시오. 5분을 버틸 수 없습니다. 오산으로 직진시켜야 합니다. 이우진 대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기체는 고도를 서서히 잃고 있었고 조종사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2초간 망설였습니다. 그 2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매뉴얼을 따르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현장은 매뉴얼과 다릅니다. 제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결국 저는 직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차리 117 명령 변경입니다. 오산 활주로로 직진, 비상 착륙 준비하십시오. 오산 관제 수신 직진합니다. 관제실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레이더 화면에 고정되었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우진 대령은 즉시 무전으로 오산 활주로의 비상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전 활주로 클리어, 소방차 대기, 의료팀 준비. 기체는 고도를 급격히 낮추며 활주로에 접근했습니다. 유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조종사는 수동으로 바퀴를 내렸습니다. 바퀴 내림, 착륙 시도합니다. 착륙 순간 불꽃이 튀었습니다. 기체는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타이어 자국을 남겼습니다.
500m, 400m, 300m.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체가 멈췄습니다. 차리 117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관제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우진 대령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지금껏 고집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뉴얼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우진 대령은 조심스럽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기지 내 작은 카페테리아에서였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받아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커피를 사주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특히 다른 나라 장교에게는요. 감사합니다. 대령님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이우진 대령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니요, 결정은 당신이 했습니다. 제가 한 건 제안뿐입니다. 용기를 낸 건 당신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우진 대령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안 됐으니까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하네요. 이우진 대령의 말투에는 강요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호기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사람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군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요. 대령님은 왜 군인이 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죠. 나라를 지킨다는 것, 그 무게를 배웠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저는 이우진 대령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자부심도 후회도 피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블룸 중령과 또 충돌했습니다. 블룸 중령은 한국군 작전 계획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편대 배치를 변경하려 했습니다. 중령님, 이건 합의된 계획입니다. 변경하려면 한국 측과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어.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건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블룸 중령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네 요즘 좀 이상한데? 혹시 누구한테 감화됐나? 한국군이랑 너무 가까워지는 거 아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군이, 그리고 이우진이라는 사람이 제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군복을 입었는가?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진짜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말을 들었고 내 판단을 바꿨다. 그리고 그것이 옳았다. 이것이 성장인가 아니면 흔들림인가? 과연 이 변화가 옳은 걸까요? 훈련 3주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이우진 대령은 저를 도봉산 등산에 초대했습니다. 한국을 알려면 산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산을 좋아합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은 피하는 게 원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우진 대령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의만 있었고 저는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도봉산 입구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주말이라 등산객들이 많았고 대부분 중년 이상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주말마다 산에 옵니다.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자연도 즐기죠. 이우진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등산로는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저는 군에서 체력 훈련을 받았지만 이 가파른 돌길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중년의 등산객들이 저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저를 추월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가씨, 천천히 올라가요. 산은 안 도망가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동받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움직이고 도전하고 살아가는구나. 여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빠른가요? 제가 숨을 헐떡이며 묻자 이우진 대령이 웃었습니다. 빨리 올라가야 빨리 내려오고 빨리 내려와야 막걸리를 빨리 마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 한강, 그리고 북한산 능선까지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 도시에 1,0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유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이우진 대령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향이고 삶의 터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름답네요. 제가 말하자 이우진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소중합니다. 하산 후 이우진 대령은 저를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부대찌개를 먹으며 이우진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 음식은 전쟁 이후 가난한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햄과 소시지로 끓여 먹었죠. 배고픈 시절의 지혜입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그럼 이건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든 음식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슬픈 역사지만 동시에 살아남으려는 의지의 증거입니다. 저는 부대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맵고 뜨겁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역사는 책이 아니라 사람의 기억 속에, 음식 속에, 일상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전 약혼자 매튜 중령이 한미훈련 참관단으로 한국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2년 전 헤어졌지만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매튜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고 저를 대하는 방식도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소유하듯 확신하듯. 잘 지냈어? 들어보니 한국군이랑 잘 지낸다던데? 너답지 않은데? 저는 불편했습니다. 매튜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난이 섞여 있었으니까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 그 한국 대령이랑은 어떤 사이야? 사람들이 수군대던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우진 대령과의 관계를 정의할 수 없었으니까요. 동료인가 친구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며칠 뒤 합동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 고위 장교들이 모인 공식 행사였습니다. 매튜는 의도적으로 제 옆자리에 앉았고 이우진 대령은 멀리 떨어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우진 대령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튜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너무 매워. 미국 음식이 그립지 않아? 스테이크, 버거, 프렌치 프라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적응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적응? 넌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니었잖아. 보수적이고 원칙주의자였잖아. 그 순간 이우진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사람을 성장시키죠. 매튜는 이우진 대령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대령님은 미국에서 훈련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매튜가 물었습니다. 네, 3년간 있었습니다. 그럼 미국과 한국 중 어느 쪽이 더 나았습니까? 이우진 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둘 다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장점이 있고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고 있었고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매튜는 제 과거였습니다. 안전하고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과거. 하지만 이우진은 미지였습니다. 낯설고 불확실하고 하지만 어쩐지 진실된 미지. 과연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훈련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소속 박선우 중령이 이우진 대령을 겨냥한 음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박선우 중령은 이우진 대령과 같은 시기에 입대했고 같은 학교를 나왔지만 진급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이우진 대령이 먼저 대령으로 진급했고 중요한 보직을 맡았습니다. 박선우 중령은 이번 한미훈련을 기회로 이우진 대령을 실각시키려 했습니다.
작전 자료 일부가 미군 측에 늦게 전달된 것을 이우진 대령의 실수라고 몰아간 것입니다. 이번 합동훈련에서 중요 데이터가 제때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책임자는 이우진 대령입니다. 회의실에서 박선우 중령의 발언이 떨어지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자료는 정해진 시간에 공유되었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블룸 중령이 거들었습니다. 나도 일부 자료를 제때 못 받았어. 분명 문제가 있었어. 확인이 필요해. 저는 황당했습니다. 블룸 중령은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룸 중령은 한국군을 깎아내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우진 대령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전송 기록이 서버에 남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시간, 내용, 수신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저도 증인으로 불려갔습니다. 박선우 중령은 조사실에서 제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대위님은 미군 장교입니다. 동맹국이지만 결국 한국은 외국이죠. 누구 편을 들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편을 듭니다. 거짓 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군 내부 문제입니다. 외국 장교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에요. 진실은 국적이 없습니다. 조사 결과 모든 자료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서버 로그, 이메일 기록, 수신 확인서 모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박선우 중령은 끝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용의 질이 부족했습니다. 이우진 대령의 평판에는 흠집이 생겼습니다. 결백이 증명되었지만 의혹만으로도 상처는 남는 법입니다. 저는 그날 밤 이우진 대령을 찾아갔습니다. 대령님 괜찮으십니까? 이우진 대령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군대엔 원래 이런 일이 많습니다. 경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정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억울함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 할 일을 계속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진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완고한 강함이 아니라 유연한 강함이었습니다. 매튜는 계속 저를 압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매튜가 저를 기지박 카페로 불렀습니다. 너 지금 커리어를 망치고 있어. 한국군 편을 들면 본부에서 어떻게 볼 것 같아? 내 미래를 생각해. 저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옳은 일? 내가 한국을 얼마나 안다고? 몇 주 있었다고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보다는 많이 압니다. 적어도 저는 이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매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넌 변했어. 그 한국 대령 때문이지? 솔직하게 말해봐. 너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아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며칠 뒤 블룸 중령은 저를 사무실로 불러 경고했습니다. 대위, 자네 요즘 지나치게 한국군 편을 들고 있어. 동맹국이지만 우리가 우선이야. 자네 위치를 잊지 마. 중령님, 저는 연합작전의 원칙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공정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공정? 자네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거야. 객관성을 잃었어.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는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제 군 생활은 순탄했습니다. 실수도 없었고 문제도 없었습니다. 항상 원칙을 따르고 명령에 복종하고 감정을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옳은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안전한 길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이우진 대령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지박 한강 벤치에서였습니다. 대령님, 저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옳은 건지 아니면 제 감정이 판단을 흐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우진 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게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 게 언제였던가요?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 행복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군인이 된 이후 저는 한 번도 제 행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임무, 책임, 의무만 있었습니다. 군인은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군인도 사람입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가 문제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진짜 행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요. 과연 이제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훈련이 끝나갈 무렵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군 기자단이 방문하는 날 저는 공개 브리핑에서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결코 낙후된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책임과 진심의 군대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불룸 중령의 얼굴이 굳었고 한국 장교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훈련 중 일부 미군 지휘관이 한국군을 부당하게 평가하고 협력을 거부하며 심지어 왜곡된 보고를 올린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불룸 중령의 보고서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군의 능력을 폄하하고 사실을 왜곡한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동맹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는 동료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의 브리핑은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언론은 저를 용기 있는 장교라고 불렀고 미군 내부에서는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불룸 중령은 즉시 미국으로 소환되었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조사 대상이 되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 이후 한국 공군은 다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방식이 개선되었고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우진 대령의 명예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훈련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후 이우진 대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동료 그 이상이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무엇보다 이해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고 이우진도 본부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2024년 가을 저는 일본 요코타기지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이우진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업무 이야기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회의 3개, 보고서 2개, 그리고 당신 생각.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우진은 진지한 사람이지만 가끔 이렇게 솔직할 때가 있었습니다. 2025년 초 미국 본부에서 저에게 중동 지역 핵심 기지 전출을 제안했습니다. 소령 진급과 함께 중요한 보직을 맡는 자리였습니다. 제 커리어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저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게 진급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저는 이우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중동 발령이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좋은 기회네요. 하지만 가고 싶지 않아요.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왜요?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으니까요. 이우진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전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을 복무했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무얼 하고 싶으세요? 작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항공기 정비 관련 일을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2025년 여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중동 발령을 거부하고 전역 신청을 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내가 미쳤니? 한국 남자 때문에 군을 그만둔다고. 아빠,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빠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넌 군인이야. 군인은 개인적 감정으로 결정하면 안 돼. 저도 사람이에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정을 밀고 나갔습니다. 2025년 9월 저는 한국으로 왔고 이우진도 전역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고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저는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2025년 10월 저는 정식으로 귀화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한국 이름을 정해야 했고 이우진이 제안했습니다. 김하연은 어때요? 하늘을 나는 제비라는 뜻입니다. 당신처럼 자유롭고 용감한 이름이에요.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김하연. 제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귀화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서류도 많고 면접도 있고 심사 기간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딸이 태어났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그리고 큰 울음소리. 저는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이우진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어때요? 서쪽에서 온 제비라는 뜻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 저와 이우진의 이야기가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이우진과 저는 작은 항공기 정비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도 없이 작은 공간을 빌려 시작했고 직원은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적자였습니다. 수익은 거의 없었고 지출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사업을 키워서 사회의 보탬이 되고 싶어요. 제가 말하자 이우진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사회의 보탬이 되고 있어요. 서로에게, 서연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요. 2025년 겨울,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귀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지만 동시에 이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한글은 어려웠지만 논리적이었습니다. 발음은 힘들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매일 밤 한국어 교재를 펴놓고 공부했고 이우진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오늘은 받침을 배웠어요. 잘했어요. 받침이 제일 어려운데.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배우나요? 네, 다들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결국 다 배우죠. 저는 서연을 안고 한국어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2026년 1월 지금 저는 서울 강동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갓 돌이 지난 서연이가 제 옆에서 자고 있고 이우진은 커피를 끓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멀리 한강이 보입니다. 귀화 절차는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곧 국적 서류가 최종 승인될 것이고 저는 정식으로 한국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저로선 상상할 수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참 평온합니다. 이우진은 전우들과 함께 예비역 창업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저는 기술 번역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많지 않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가끔 부모님이 전화합니다. 아직도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서연의 사진을 보내면 조금씩 마음이 풀립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그래, 내가 행복하다니 다행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선택했느냐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었느냐고. 그럼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이 나라는 저를 한 번도 외국인으로만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명령을 따르던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제 삶의 책임을 느낍니다. 서연을 키우고 사업을 운영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이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제 선택이고 제 책임입니다. 어느 날 저녁 이우진과 저는 한강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유모차에서 자고 있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이우진이 물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당신은요? 저도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이우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꾼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김하연입니다. 미국에서 온 군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새로 태어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선택한, 제가 사랑하는 제 인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서연이가 걸음마를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연이는 소파를 붙잡고 일어서더니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딛습니다. 휘청거리고 주저앉고 다시 일어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걸어온 길을 닮았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시도하는 것. 이우진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란 프라이 굽는 소리, 커피 내리는 향기, 그의 조용한 콧노래. 이 모든 것이 제게는 기적 같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요코타기지 독신자 숙소에서 혼자 인스턴트 식사를 하며 다음 임무만 생각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원칙만 따르고 내일을 기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삶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소리가 있고 무엇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행복합니다. 서연이가 웃을 때, 이우진이 제 손을 잡을 때, 창밖으로 한강이 보일 때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신합니다. 가끔 제 과거를 돌아봅니다. 미 공군 장교로 살았던 10년, 아버지의 기대를 따랐던 시절, 감정보다 의무를 우선했던 날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불완전했습니다. 절반만 살아있었습니다. 명령은 따랐지만 마음은 없었고 임무는 수행했지만 의미는 몰랐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비로소 완전해졌습니다. 이우진을 만나서 한국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이 땅을 밟으면서 저는 제 안에 있던 다른 반쪽을 찾았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 원칙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이우진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한 사람, 원칙이 있지만 유연한 사람, 강하지만 따뜻한 사람. 이우진을 보며 저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이우진은 F-15K 비상 착륙 때 그랬고 박선우 중령의 음해를 받을 때 그랬고 전역을 결심할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우진을 사랑합니다. 처음엔 존경이었고 그 다음엔 신뢰였고 그리고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우진과 함께 있으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용기 있고 더 솔직하고 더 인간적인 사람으로요. 서연이는 제게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 아이를 보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군에서 느꼈던 책임과는 다른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책임입니다. 서연이는 제 선택의 결과이고 제 사랑의 증거이고 제 미래의 이유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가 미국을 떠나 한국을 선택한 것, 군복을 벗고 평범한 사람이 된 것,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 것. 서연이가 그 선택을 이해해 줄까요? 아니면 무모하다고 생각할까요? 하지만 저는 서연이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고. 남의 기대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따라야 한다고. 안전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외국인이었지만 이제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아래층 할머니는 가끔 김치를 갖다 주시고 옆집 아주머니는 서연이 옷을 물려주십니다. 동네 슈퍼 주인 아저씨는 제 서툰 한국어를 칭찬해 주시고 놀이터 엄마들은 제게 육아 조언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미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합니다. 한국 좋아요? 사람들이 물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네, 여기가 제 집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국적이나 피부색이 아니라 마음을 봅니다. 저는 한국의 많은 것들이 좋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밤늦게까지 안전한 거리, 빠른 인터넷, 편리한 대중교통, 맛있는 음식.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사람들입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도 느린 사람을 기다려주고 경쟁 사회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을 챙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 너무 빠르고 때로 너무 직설적이고 때로 너무 감정적입니다. 하지만 진심입니다. 가식이 없고 속마음이 있고 인간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게 시스템이었습니다. 규칙이 있고 절차가 있고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이었지만 차갑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시스템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도 있습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상황도 고려합니다. 이것이 때로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인간적입니다.
귀화 서류가 승인되면 저는 정식으로 한국 사람이 됩니다.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미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고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언어는 어렵고 문화는 낯설고 때로 외로움도 느낍니다. 미국 친구들이 그립고 부모님이 보고 싶고 익숙한 것들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 미래가 있으니까요. 이우진과 함께 키우는 사업, 서연이와 함께 만들어갈 추억, 이 땅에서 이룰 꿈들. 사업은 아직 어렵습니다. 수익이 적고 경쟁이 치열하고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우진의 기술력과 제 언어 능력을 합치면 분명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 항공산업은 성장하고 있고 정비기술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지만 전문성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고객을 속이지 않고 직원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가치를 만드는 회사. 이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저는 이우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행복해요? 그럼 이우진은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과 서연이가 있으니 행복합니다. 저도요. 당신들이 있어서 행복해요. 이 대화가 저희의 일상입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진심입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성공할지, 서연이가 건강하게 자랄지, 제가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적응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니까요. 이우진이 있고 서연이가 있고 이 땅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온전한 제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상관에게, 동료에게, 저 자신에게. 강해야 했고 완벽해야 했고 감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고 실수해도 용서받고 감정을 표현해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개선할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제게 맞는 곳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저에게 맞았습니다. 서연이가 드디어 새 걸음을 걸었습니다. 비틀거리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이우진은 박수를 쳐주고 서연이는 깔깔 웃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이런 작은 행복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고 하루를 마치면 평온한 잠자리가 있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서연이가 자라면서 새로운 도전들이 올 것이고 사업을 하면서 위기도 맞을 것이고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가장 큰 도전을 이겨냈으니까요.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낯선 것을 선택하는 것, 안전한 길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길을 걷는 것,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고 내 마음을 따르는 것. 이것이 제가 해낸 일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서연이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제 인생이 아름답다고, 그리고 미래가 기대된다고. 이우진이 커피를 들고 와서 제 옆에 앉습니다. 서연이는 우리 사이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한강이 반짝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김하연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인생을 사랑합니다.